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주홀의 바닥은 완전히 뜯겨져 있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 말을 잃으셨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오스트리아인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사람인 안드레아스입니다. 우리 바이센베르크 가문은 1773년부터 잘츠부르크에서 음악가들을 배출해온 전통 있는 음악 가문이에요. 모차르트와 함께 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전통 있는 가문의 외아들이 저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어겨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윤을 처음 만난 건 2023년 겨울 모차르테움 음악대학 연주회장에서였습니다. 제가 지휘자로 서 있던 그날 객원 연주자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게 될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동양인 연주자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기교는 뛰어나지만 감정이 부족하다는 그런 고정관념 말이에요. 하지만 하윤이 첫 음을 눌렀을 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쇼팽 대표곡인 녹턴이 연주되는 순간 콘서트홀 전체가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중간부의 섬세한 루바토는 제가 들어본 어떤 연주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고 연주자 대기실을 찾아갔어요. 보통은 객원 연주자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 가문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날 하윤은 검은색 무대 드레스를 그대로 입은 채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노크하자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 마주친 그녀의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윤이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하윤이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는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첫 대화는 음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쇼팽의 루바토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녀의 견해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을 해서 만났고 저는 하윤이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자마자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250년 동안 이어온 음악 가문에 동양 여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하윤이가 우리 집 음악살롱에서 연주회를 가졌을 때였어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죠. 그러나 다행히도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하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는 하윤의 연주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윤이는 어머니의 관절염을 걱정하며 매일 아침 한국의 한방차를 끓여드리는 모습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음악살롱에서 늦은 밤 연습을 핑계로 만났고 때로는 잘츠부르크의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윤은 늘 우리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재작년 봄 빈 피라모닉과의 합동 공연에서 왔습니다. 하윤이 갑자기 아픈 피아니스트를 대신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낸 거예요. 그날 객석에 계셨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하윤의 재능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윤이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함부로 전통에 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올렸고 하윤의 웨딩드레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윤이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식 때문에 오셨는데 참 점잖고 우아한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그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한파는 우리 가문의 자랑인 음악살롱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겨울이 예년과는 다른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아름다웠지만 난방 시스템은 너무나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걱정이었던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점점 악화되어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손을 마사지해드리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12월의 어느 날 베토벤 소나타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율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아노 부품이 손상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현대식 난방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250년 동안 이 방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는 그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추위였고 연주자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리허설 중에 장갑을 끼고 연주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젊은 음악가들은 차가운 공기 때문에 우리 살롱에서의 연주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관객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윤은 매일 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자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데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온돌이라면 이 추위를 해결할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전통 음악살롱의 바닥을 뜯어내자는 제안은 그분께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하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다가 큰 꼬지짐을 들었습니다.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습도 때문에 목재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300만 유로짜리 악기가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날 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문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이미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순간은 크리스마스 특별 연주회에서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피아노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200년 된 베젠도르퍼 그랜드 피아노가 한파로 인해 파손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한 달 동안 예정되어 있던 20건의 공연 중 15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음악살롱의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난방비 고지서였습니다. 낡은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가동했음에도 효과는 미미했고 청구된 금액은 전년 대비 3배나 높았어요. 재정 담당자는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건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빈 피라모닉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 살롱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제대로 된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류마티스 통증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하윤이 매일 밤 한국에서 공수한 파스를 붙여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250년 동안 이어온 음악의 전당이 한파 앞에서 무릎을 꿇게 생겼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은 매일 밤 피아노실에 앉아 고민에 잠겼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에서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3개월간 빈 필하모닉 객원 지휘를 맡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대담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우리 음악살롱에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윤은 이미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음악살롱의 구조에 맞는 설계도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거기에는 악기들의 보존을 위한 세심한 온습도 조절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 몰래 이런 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음악살롱이, 우리의 역사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빈으로 떠나시던 날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은 이미 한국의 온돌 전문가 3명을 섭외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250년 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 음악살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작은 변경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잘츠부르크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학창시절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밤낮 없이 진행되었어요. 하윤이 준비한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춰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고, 특히 악기 보관실은 습도 조절까지 완벽하게 계획해 놓았더군요. 한국에서 온 장인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보관실의 온도를 체크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기술로 이렇게 귀한 악기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라니 저도 감동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비밀 조력자가 되어주셨어요. 공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매일 밤 피아노 연습을 하신다며 음악을 크게 틀어주셨어요. 류마티스 통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윤은 매일 밤 한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늘 피곤해 보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아무 일 없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공사 중에 19세기 벽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대처했고 벽화를 보존하면서도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장인들의 장인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살롱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마치 자신들의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하윤은 완벽한 기록을 남겼고 저는 혹시 모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대비해 변명거리를 준비했어요. 마치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버지께서 빈 필하모닉 연주회를 2주 앞당겨 마치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공사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겠다고.
그날부터 음악살롱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그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와 하윤은 급하게 공사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주홀의 바닥은 완전히 뜯겨져 있었고, 한국에서 온 장인들이 구들장을 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 말을 잃으셨어요. 순간 음악살롱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사나워지셨어요. 250년 전통의 음악살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격분하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온돌의 원리와 장점, 현재 음악살롱이 직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악기 보존을 위한 온습도 조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하윤에게 다가가시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 하윤이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하윤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는데 놀라셨는지 아버지는 피아노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몇 시간이나 그곳에 계시는 동안 밖에서는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삐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곳은 200년이 넘은 바이올린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습도 변화 때문에 또다시 악기가 비명을 지른 겁니다. 아버지가 피아노실에서 급하게 나오셨고 하윤이 준비해둔 온습도 측정 데이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백만 유로짜리 악기들이 위험에 처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신 거죠. 하윤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이미 온도를 도입한 유럽의 다른 공연장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베를린 필하모닉 연습실의 사례였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을 의심했지만 도입 후에는 연주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도전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전통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고 하윤이는 그 순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한국인 장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공사를 마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지 물으셨죠. 그 순간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첫 연주회를 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하윤이가 연주자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객석 맨 앞줄에서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음향이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만들어내는 적절한 습도가 음의 깊이를 더했고 소리는 홀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악장이 시작될 때 평소 꾸벅꾸벅 조는 단골 후원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모습이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추위에 떨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은 추워서 서둘러 나가던 분들이 이번에는 자리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 공연은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음악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옛살롱 문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악기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가 더욱 풍부해졌고 피아노의 음색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조율사는 이제 더 이상 매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였습니다. 류마티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빈 피라모닉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다시 우리 살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연습 환경은 처음이라면서요. 음악살롱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약 문의가 폭주했고 젊은 음악가들이 우리 살롱에서 연주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심지어 베를린 피라모닉 지휘자가 직접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혼자 연주홀에 앉아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고 계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었구나 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하윤을 불러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정한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시는 순간이었어요. 250년 전통에 새로운 혁신을 더한 하윤의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음악살롱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전통에 접목시킨 하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첫 공연의 성공 이후 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음악살롱 전체의 리모델링을 발표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버지께서 하윤을 음악살롱의 공동 디렉터로 임명하신 것이었어요. 25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문의 외부인이 중책을 맡게 된 순간이었죠.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공사가 한창일 때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동양의 지혜로 부활한 모차르트의 살롱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윤을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윤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음악살롱을 변화시켰어요. 온돌방에서의 실내악 공연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관객들은 바닥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하윤이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와 함께 온돌방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야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윤과 매일 아침 음악살롱의 운영에 대해 의논하십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윤의 부모님과 소통하고 싶다면서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를 연습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음악살롱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주자들은 더 이상 춥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머물며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살롱이 꿈의 연습실로 불린다고 해요. 이제 하윤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바이센베르크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0년 동안 지켜온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이 하윤이라고요. 이제 우리 음악살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하윤과 함께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류마티스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고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셔서 전통 한옥의 온돌 시스템을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하윤의 부모님과 함께 찜질방도 가셨다고 하더군요. 돌아오신 후에는 우리 음악살롱을 잘츠부르크의 한옥이라고 부르시며 자랑스러워하세요. 최근 너무나 기쁘게도 우리의 첫 아이가 생겼고
우리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의 음악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시더군요. 한국의 정서와 오스트리아의 음악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음악살롱은 이제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 공연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동서양의 음악가들이 모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건 우리 가족이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저녁 온돌방에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차를 우리시고 아버지는 하윤에게 모차르트에 대해 설명하시죠. 앞으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윤이 가져온 따뜻한 변화는 우리 음악살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요. 250년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지혜를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울리는 모차르트의 선율은 이제 잘츠부르크의 새로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시아버지 몰래 온돌을 깐 우리의 용감한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서 온 이 용감한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음악살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무섭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아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문화적 충돌을 넘어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며느리의 지혜와 용기가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음악살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와 기술은 세계 어디서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팁을 안 받는 한국 식당과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샌드위치를 포장 주문했는데 계산대의 태블릿에서 기본 팁 옵션이 20%, 25%, 30%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문만 받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포장 주문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식당인데 팁을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방문한 여성은 정말 놀라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카린입니다. 요즘 뉴욕의 식당가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의 작은 분식집까지 한식당들이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맛집 리스트에는 한식당들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고 까다로운 뉴욕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한식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의 진열대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라면과 과자, 김치는 이제 특별한 수입 식품이 아닌 일상적인 장보기 품목이 되었고 한국의 기사식당들은 현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한식의 맛과 합리적인 가격, 깔끔한 서비스가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지금 뉴욕의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는 뉴욕의 요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세계 최고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뉴욕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애플파이 굽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주방이 마법 같은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6살 때부터 할머니의 앞치마 끈을 붙잡고 따라다녔죠. 할머니는 저에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드는 법부터 파이 위에 예쁜 무늬를 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들용 요리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요리책을 읽었고 주말이면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한 번은 머핀을 만들다가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을 잘못 읽고
넣는 바람에 온 가족이 얼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제 요리를 맛있게 드셨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방과 후 요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제 꿈은 더욱 선명해졌죠. 동아리 선생님이셨던 패터슨 선생님은 제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드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요리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조언하셨죠. 고등학교 시절 TV에서 셰프스 테이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과 세계적인 셰프들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특히 뉴욕의 다양한 음식 문화와 최고급 레스토랑들의 혁신적인 요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뉴욕에서 요리를 배우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 저는 뉴욕의 모든 요리 학교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요리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요리대회 수상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부모님과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뉴욕에 와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뉴욕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작은 원룸을 친구와 함께 쉐어하며 어렵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간판들을 보며 언젠가는 이 도시에서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 수 있기를 꿈꿉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이곳에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싼 물가와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팀 문화는 손님으로서도 예비 종업원으로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독립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월세도 부담스러웠지만 음식 재료비와 학비는 더욱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긴 했지만 생활비는 제가 해결해야 했어요. 첫 달 저는 마트에 할인식품을 사 모으며 버텼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근처 마트를 돌아다니며 세일 상품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파스타 소스를 대량으로 할인하길래 한 알음 사왔는데 한 달 내내 파스타만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네요. 그래서 생활비를 위해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주방에서 일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레스토랑에서는 경력 없는 학생을 주방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빙을 하는 점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다닐수록 미국의 팀 문화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니저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4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팁으로 채워야 한다면서 수입은 팁을 잘 받으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팁을 많이 받지 못하면 월급이 너무 작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룸메이트 제시카는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시카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손님 한 테이블이 $300어치를 먹고 팁을 전혀 주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시카는 오히려 자신이 레스토랑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테이블의 팁으로 겨우 메꿨다고 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이런 일이 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기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테이크아웃이나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게 일상이 되었더군요. 저도 손님으로서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팁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계산대의 태블릿에 팁 옵션이 18%, 20%, 25%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받아가는데도
이렇게 높은 팁을 요구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에서조차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런 불안정한 수입 구조가 걱정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기본급이 보장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팁 문화는 여전히 저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레스토랑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점심 식사에는 15에서 20%, 저녁에는 20에서 30%의 팁을 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음식값이 4명에서 $200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팁 25%를 더하니 $250가 되었죠. 학생인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팁이 음식값의 4분의 1이나 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터뜨렸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팁 문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동기 마이클은 이게 소비자에게 임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화를 냈죠. 음식점 물가도 오르고 거기에 팁까지 계속 오르니 외식이 점점 사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팁 문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기본급을 제대로 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맛있는 한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요리학교에서 알게 된 한국 유학생 민지가 자신이 자주 가는 맛있는 한식당이 있다며 저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지는 이 식당의 김치찌개가 한국에서 먹던 맛 그대로라며 자신 있게 추천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민지가 그토록 자랑하는 음식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 팁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어요. 친구들과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이런 안내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지가 추천한 대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가 테이블에 놓이자 혼자서 후루룩거리며 국물을 들이켜는 민지를 보며 다들 웃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민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 김치의 시원한 맛과 부드러운 두부,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특히 제 옆자리의 에밀리는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계속해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 그대로였고 팁을 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장님께서 첫 방문이냐고 물으시더니 작은 반찬 하나를 더 서비스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음식의 맛에 감동했고 팁 없는 정책에 놀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친구들은 이 한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서 다녔지만 친구들과 가끔 식사하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민지는 우리에게 메뉴 하나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한국 음식의 세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에밀리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에 푹 빠졌고 채식주의자인 사라는 각종 나물과 비빔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저는 특히 삼겹살과 김치찌개의 조합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팁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여유 있게 많은 메뉴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기 굽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법, 쌈장을 얹어 먹는 법, 심지어 마늘을 구워 먹는 법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식 고기 굽기의 달인이 되었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팁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저희를 계속 이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입구에서 어서 오세요 라는 한국어 인사를 할 줄 알게 되었고, 주문도 서툰 한국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항상 밝게 웃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뽑는다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서빙과 주방 보조 역할을 해줄 사람을 뽑는다는 내용에 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점차 요리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팁이 없는 식당에서 일하면 수입이 적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사장님은 제 고민을 아시는지 상세한 근무 조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급은 뉴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았고 주방 교육까지 해주신다고 했죠. 팁이 없어도 다른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걱정과 달리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육수를 내는 법부터 채소를 썰 때 칼 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빙을 할 때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대에서 팁을 꺼내려다가 팁 없음 안내문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오히려 팁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 이런 정책이 매우 신선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직원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팀장인 제시라는 직원은 이전에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매일 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룸메이트 제시카가 제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의 좋은 날 팁을 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 음식점에 자리 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팁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정도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주방에서 배우는 것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한식만의 독특한 칼질 방법도 익혔습니다. 사장님은 레스토랑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를 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팁을 없앤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서버는 팁을 받을 수 있는데 주방장의 경우는 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팁을 받을 수 없는 게 불공평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팁을 받아야 하는 서버들의 입장도 불편하고 손님의 입장도 안 좋다는 걸 깨달아서 자신은 팁이 없지만 직원과 손님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식당이 쉬는 날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정식을 직접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날의 방문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사장님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사장님의 집 바닥이 놀랍도록 따뜻했거든요. 사장님은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낮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하신 한국식 가정식은 정말 특별했죠.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중에 우연히 카펫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 집들의 카펫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먼지와 세균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신발을 벗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 주셨죠. 사장님 댁의 화장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카펫이 깔려 있지 않고 타일 바닥에 욕실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화장실 슬리퍼를 따로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이건 역시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전통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한국의 주거 문화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 바닥에 앉는 것, 온돌 문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생활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요리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 댁을 방문한 후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과학 실험 같았죠. 김치를 담글 때 채소의 절임 시간부터 양념의 비율까지 모든 과정에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한국 유학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요리 학교들을 소개해 주셨고 필요한 정보들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어로 된 요리 용어들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고소하다, 칼칼하다 같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한국인 손님이 오셨는데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했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메뉴 설명도 한국어로 시도했는데 실수투성이었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요리학교 수업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피로를 잊게 해주었죠. 주말에는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식재료들을 구경하며 공부했고 집에서는 유튜브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뉴욕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처럼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 음식으로 뉴욕에 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뉴욕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 문화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된 그녀의 이야기가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처럼 자신만의 신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팀 문화를 과감히 바꾸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카린 씨가 꿈꾸는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느끼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